정도 보시고. 자, 연약지반 지난주에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표층 계량공법, 지반 계량공법, 지치고 탈다, 하지지, 하중지지, 지반 지중 그 구조물, 그다음에 지수, 치환, 고결, 탈수, 다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질토냐, 점성토냐가 있었어요. 점성토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나 어떤 사질토와의 복합지반 효과를 노리는 게 점성토의 효과는 가장 크다고 했고,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나 그 재배열로 인해서 상대 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약지반을 성토를 해가지고 안밀을 시키는데, 안밀에 있어서 그 안밀의 치마량이라든지 안밀도라든지 이런 것들 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난해하고 설계 때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계 때처럼 나오지 않는 이유는 테르자기 1차원 안밀 이론이 맞지만 테르자기 1차원 안밀 이론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재활을 해서 성토를 하고 나서 존치하는 동안 내가 원하는 안밀도만큼 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시기와 그리고 단계 성토, 그 연약지반에서 치마 관리와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치마 관리는 그 치마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안밀도를 달성을 하는 게 목표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옆으로 측방으로 이동이 되는 전단 지반이 비배수 전단 강도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상지 하중을 올리고 존치하고 또 올리고 존치하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족하기 위한 성토고, 한계 성토고 얼마를 올릴 건지, 그 다음 단계는 언제 올릴 건지, 그 다음 단계 언제 올려서 제거 시기를 언제 결정을 할 건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한계 성토고 결정 방법, 단계 성토 시에 시험을 어떤 시험을 했던 걸 할 건지, CU 시험을 해서 처음에 원지반에서 처음 성토를 올릴 때는 UU 시험의 값을 CU 파이 U 값을 하지만, 단계 성토 한번 안밀시키고 난 다음에 추가로 단계종으로 올리는 성토 시의 지반의 정수값은 CCU, 파이 CU를 한다고 했죠. 그거는 CU 시험에 의한 값이면 일단 거기까지는 비배수 강도 이론이잖아요. 전응력 해석을 할 거냐, 유형력 해석할 거냐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전응력 해석이잖아요. 단계 성토가 지반의 안밀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CCU 값을 쓰고 파이 CU 값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성토고 구하는 방법, 안밀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제거 시기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거 시기 결정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허용 잔류 치마량에 의해서 쓴단 말이죠. 그거를 허용 잔류 치마량을 만족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안밀도는 평균 안밀도가 아니라 점토층 중앙부에 있는 안밀도를 해서 해야,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야 잔류 치마가 적어진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스토리로 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샌드매트 두께 결정 방법, 장비 접지압으로 할 거냐, 배수 거리, 유효 배수 거리로 할 거냐, 그리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육지나 해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50cm, 100cm가 있었고, 그다음에 CPT 값으로, QC 값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었죠. 그다음에 연직 배수제 통수 능력. 연직 배수제는 그 간격이 중요해요. 그 간격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데, 간격이 나오려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야 되죠? 수평 방향 안밀 계수가 나와야 되죠. 수평 안밀 계수, 수평 안밀 계수하고 유효 거리 R값, Dr값. 그러니까 연직은 상하로 나오는 거리 H값이 우리가 배수를 시켜야 되는 거리였는데, 수평으로는 R값, 연직 배수제가 닿는 거리, 직경 간의 간격이죠. 소위 말해서 그 R값을 가지고 테르자기와 랜드릭의
3차원 안밀 이론을 바탕으로 누가 바론이 안밀 이론의 공식을 먼저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거는 웰과 스미어의 저항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시쿠니가 웰 저항을 반영한 공식을 그 뒤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오노에 한스보가 스미어와 웰 두 개 다 고려한 공식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설계에는 뭘 쓴다? 한스보의 공식을 쓴다. 거기까지가 완료이고 그리고 웰 저항과 스미어의 어떤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웰 저항은 직변 재단길 온세동기, 스갑, 재료의 재질, 단면, 온도, 세립분의 이동, 동수경사, 기, 공기의 이동에 의해서 이게 찌부라든단 말이에요. 연직 배수제를 타설을 했을 때 그대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침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형태가 변형이 되면은 그 연직으로 올라오는 물길이 제대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웰 저항의 고려와 스미어 그 주변의 교람 타설을 하면 원집안에 있던 그 면모 구조에 있던 그 점토 집안이 이산 구조가 되면서 투수 개수가 낮아지고 교란이 되면서 그게 배수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죠. 수평으로 나오는. 그래 수평으로 나오는 이 투수 개수가 있어서 연직 배수제의 투수 개수가 훨씬 더 커야 이게 물이 원활하게 빠지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웰하고 스미어 때문에. 그러니까 연직 배수제의 통수 능력 그리고 그 배수제 자체의 섬유 보강제의 그 통수 능력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시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시험 방법들 다 하나요. 하나. 근데 어떤 거를 묻느냐? 그러면 내가 답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거는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가 그거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반페이지짜리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반페이지짜리를. 이거를 여기서 갖다 써도 되고 저 문제에서 갖다 써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 내용 그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터널을 하나 답을 쓴다면 터널에 대한 주요 공정들 내공변이 제어법이라든지 아층의 상향별로 아치, 하향부쪽 아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암반의 뭐 초기 그 커시의 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갖다 쓸 정도가 되려면 몇 번을 연습을 해야 돼요. 몇 번을 연습을 해서 내가 외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밀도 연약 집안에서도 그림에 갖고 갈 이 단면들이 굉장히 많죠. 제일 크게 큰 건으로 하나가 그 계측 단면 5개가 있었죠. 터널, 댐, 연약 집안, 흙막이, 사면. 2페이지까지 썼는데 3페이지 도저히 쓸 게 없으면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가지고 이건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계측 단면하고 그 오늘 그 진도 나갈 내용의 집안 조사가 항상 앞에다가 뭘 쓰냐면 문제점, 대책, 뭐 평가에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줍니다. 조사의 중요성. 제가 그 오늘 지금 이 집안조사 책의 앞에 서머리를 정리를 한 내용이 집안공학 시리즈 지금은 찾을래도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그 지방공학회에서 만든 지방공학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열 몇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집안조사를 한 권으로 나온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에 거 중요한 것만 조금 했는데 그 내용 전체가 집안조사거든요. 그 오죽하면 집안조사만 검색을 해보면 각종 논문집에 리스나 뭐 이런 논문집에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집안조사의 중요성을 발표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안에서 토지 및 기초역학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시공 중에도
이거 조사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항상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십니다. 집안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술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단면들하고 조사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항상 조사의 중요성을 답안지에다가 강조를 해주십니다. 답안지에 강조를 해줄 때 뭐 결론이나 평가 마지막에 주의사항 실무 적용에서는 이 조사가 어떤 문제들이 있다. 이거의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연약 집안도 그렇게 많은 계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자 1차적으로 설계할 때 조사를 다 못하잖아요. 그 넓은 범위를. 그래서 자꾸 하면 잔소리 같아서. 그러니까 연주배수제 통수능력 영역수 그렇고 측방유동은 2번 걸로 한 번 나오죠. 측방유동은 어떠한 형태든 계속 나오니까 측방유동은 그 3가지 첫 번째 산정 방법에 접근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처음에 테일러의 안정수 개념을 이렇다 세부타리 오프의 감마 H 그 배면의 성토 하중과 집안의 비배수 전단 강도의 크기를 비율로 안정수의 개념으로 했던 판정식, 판정수 F값하고 I값 F는 뭐라고요? 포여서 0.04라고 했어요. 그거는 감마 CU가 위에 있기 때문에 크면 작으면 그거보다 작으면 측방유동 발생한다 했고 I는 CU가 밑에 있죠. I 판정수 1.2는 1.2보다 크면 측방유동 발생이 되겠죠. 왜? CU가 밑에 있으니까. 그죠? CU 값이 어디 있느냐? 전단 강도가 집안의 전단 강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측방유동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배면의 성토 하중하고 그다음 말고 원활동에 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 유럽하고 미국에서 쓰는 교대의 그 변이량과 그리고 치마량 연약 집안의 치마량이 50cm 이상이면 측방유동이 발생한다 했고 교대의 변이가 얼마였어요? 25mm. 그러니까 횡방향이냐 연직방향이냐 있었죠. 교대 변이가 그 2개 얼마 이상이면 변이가 있었고 그 3가지를 접근을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이제 판정수가 있고 그게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시공이에요. 시공도 토목 시공도 측방유동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판정수 판정 그걸부터 바로 나오는 거는 시공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토질은 접근이 달라야 돼요. 그 3가지의 방법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라우팅 주입공법은 종류가 많지만 종류별로 메커니즘하고 그 주의사항, 주입압, 주입량, 그다음에 그 방법 분류해 주는 거 하고 그 뭡니까? 1.0샷 주입공법이 있고 주입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주입량과 주입압 그리고 그라우트 제하고 집안하고의 그 입경으로 관리하는 방법 D85, G85하고 D85하고 관계가 있었죠. 몇 배? 안반은 3배 이상이 돼야 됐고 입도 가적 곡선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댐에 있어서 코아제하고 필터제의 관계도 그렇고 그라우팅하고 원집안하고의 그 관계도 그렇고 입도 가적 곡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D85하고 G85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답안지에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치마관리, 안전관리는 그 치마량하고 그것만 그리면 T하고 S하고 S0, T0가 언제고 제하성토가 완료됐을 때가 T0가 S0가 되는 거예요. 제거 시기가 T100이 되고 S100이 되는데 그 사이에 T값을 가지고 T-T0, T-T0, S-S0로 해서 루트를 세우느냐 마느냐 해서 쌍곡성법, 아사오카법,
고신호법은 거기서 마이너스 베타 값을 마이너스 1로 해주는 그 그래프만 좀 외워가지고 공식은 같이 따라 쓰는 걸로. 거기서는 이제 여행집안 여기서 끝나는데 준설하고 폐기물이 있었죠. 준설 그 야노의 침강곡선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응집 단계가 있었고 그 침강하는 하향으로 침강하는데 침강이 있고 오른쪽으로 청수가 있었어요. 침강에 흙탕물이 남아있지만 밑에서 이제 안밀이 점점점 되면서 자중에 의한 안밀 곡선 기울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 CS를 구해서 그 기울기로 안밀 침강 안밀도를 산정을 했죠. CS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노는 조금 그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덕도 저기 때문에라도 그 준설 매립은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매립을 하려면 준설을 어느 만큼 해야 되느냐 이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산정에 이게 다 안 된단 말이지. 그리고 뭐 산을 하나 깎아서 하면 좋지만은 뭐 환경 관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바다의 흙을 퍼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립을 할 때. 그래서 그 준설량을 산정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보율 산정 방법이 황만 어항 기준에 설계되어 있는 그 입도에 따라서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도 하고 야노의 침강 안밀 곡선을 가지고 그 기울기로 안밀도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 뒤에 최인걸 교수님 책 내용도 있고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준설 내용이 나오면 패스하지 마시고 그거를 쓰세요. 써야 변별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폐기물도 그 침강하고 완숙까지 가는 5단계가 있었고 폐기물의 산정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토양 오염이 되면 그거에 복원 절차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 계략 산정하는 방법, 개황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정밀 조사하는 방법 3단계로 나눠가지고 그건 법에 그 폐기물 법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추냐, 엑스시추냐, 뭐 인사이트냐, 오프사이트냐 해가지고 해서 생물학적 방법, 뭐 물리화학적 방법, 열적 처리 방법, 뭐 기타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것도 한 세트거든요. 일단은 완수까지 성수까지 단계에 이제 그 집안을 이제 그 완숙 단계가 끝나서 다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단 말이지. 우리나라의 폐기물들이. 그래서 이제는 2026년까지는 그 2026년 이후부터는 서울시 경기도는 아예 매립을 못하고요. 30년부터는 우리나라 그 육지에 폐기물 매립을 못하게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아마 해상 매립, 바다에 매립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논문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 지난주 교재에도 제가 그걸 실어놨어요. 해상에 매립하는 방법. 그 내용도 좀 보시고 매립을 하고 이게 성숙이 돼서 치마가 어떻게 되고 치마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하는데 복구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을 그것만 좀 유심히 보고 도면까지 그 내용까지 그려가지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그 문제 나오면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약지반 부분은 연약지반의 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준설, 폐기물, 토양 오염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 연약지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거 시기 결정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제거 시기 결정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전에 그리고 예측 치마량과 실측 치마량이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말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론에서부터 조사, 뭐 실제로 계측까지 통합해가지고 써야 돼요. 한두 가지로 쓸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이론치하고 예측치가 다른 이유가, 실측치하고 예측치가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사람들이 답을 안 해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은 그런데, 실제로 설계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실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뭘 반영을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그거가 다예요. 이거 한 권이. 거기에 따라서 무슨 공법에 대한 장점, 단점이 있을 것이고 방법이나 도면은 그림을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림이 많죠. 이거 그냥 저는 좀 못 그렸지만 갖고 가서 예쁘게 좀 다듬어 가지고 잘 그리셔가지고 답안지의 완성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약지반은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조사하고 내진을 다 할 건데요. 다음 주는 얕은 기초, 깊은 기초 할 거라서 조사하고 내진을 빠르게